일 운동 에너지 정리,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롯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한번 쭈루룩 살펴서 볼 겁니다. 자, 근데요, 쌤이 이거 아직까지 많은 수업을 해봤는데 애들이 물리학을 다 공부했어. 그러면 나중에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뭔지 아니? 하면 애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아마 중학교 때부터 몇 번씩 이거 계속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어서 그런가? 아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렵지 않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리학 1, 2 다 마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갈 학생들한테까지 물어봅니다. 얘들아,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런 거 배웠나요? 라고 다시 되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웃기는 일입니다. 자, 쌤이 생각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더 상위 호환으로 훨씬 중요한 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거든요.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대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나중 되면은 그냥 타성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된다 이것만 암기하고 있는 앵무새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얼마나 멋있는 정리이고 아름다운 정리인지 그걸 조금 알고 그 다음 물리 문제 풀 때 조금 적용해보고 혹은 물리적인 현상을 해석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까지 한번 우리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입니다. 일 영어로 뭐냐면 워크죠. 워크입니다. 워크. 자, 일을 모르고 일과 그리고 에너지랑 이게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에너지를 모르고 물리를 공부하는 거는 사실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요, 상당수 물리 문제는 두 가지 관점으로 풀리게 되는데 하나는 벡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다뤘던 뭐 힘이죠. 힘, 크기와 방향이 있잖아. 그래서 사실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물리 문제를 푸는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스칼라적 관점이에요. 스칼라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에너지에 해당하는데 에너지는 오직 크기만 있어.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 벡터를 이용한 풀이보다 이 스칼라를 이용한 풀이가 상당히 쉽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장점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직까지 힘을 이용해서 물리 문제를 푸는 걸 배웠잖아. 그런데 그와 이제 비슷한 새로운 동등한 관점으로 에너지를 알았을 때 우리가 문제를 얼마나 편하게 풀 수 있는가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쌤이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할 때 노트북을 자주 써요. 그래서 노트북 박스를 좀 옮기려고 합니다. 교무실에서부터 교실까지. 그래서 이제 똑같은 힘을 낼 수 있는 도비 A와 도비 B를 쌤이 소환한 다음에 이 노트북 박스를 좀 옮겨달라고 쌤이 부탁을 했어. 자, 근데 부탁을 할 건데, 그렇죠, 쌤 연약하잖아요. 쌤이 연약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있죠. 자, 도비 A에게는 다음과 같이 한번 맡겨봅니다. 이걸 들고 3층까지 와주라. 그쵸? 도비 A랑 도비 B는 똑같은 힘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도비 A에게, 야, 도비야, 이걸 들고 3층까지 와주라 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 도비 B한테는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걸 들고 659층까지 와달라고 했어요. 자, 쌤이 지금 도비에게 한 행동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나요? 유나야, 문제 있어 없어? 도비 A, 도비 1번 도비잖아, 유나가. 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이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쌤 생각에는 도비 A나 도비 B나 둘 다 똑같은 힘을 낼 수 있거든. 소위 노동력 착취예요. 노동력 착취 같은 인권 문제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도비들은 원래 노동을 좋아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도비 A와 도비 B에게 맡겼는데 한 친구는 3층까지 들고 올 거고 한 친구는 659층까지 들고 올 거야. 근데 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도비 A랑 도비 B가 이걸 갖고 나를 때 항상 똑같은 힘을 줄 거거든. 그러니까 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 과연 옳은가 그른가? 당연히 뭔가 조금 문제가 있죠. 똑같은 힘을 줬지만 뭐가 문제냐면
한 친구는 3층까지만 이동하면 되는데 한 친구는 659층까지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바로 힘을 주면서 얼마나 이동했는가, 이동거리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동거리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힘을 알았잖아. 이 힘을 단순히 똑같이 준다라고 하는 건 동등한 비교가 아니라는 거지.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는가에 분명히 뭔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점에 우리가 입각해서 어떤 물리량을 새롭게 정의하게 되냐? 바로 1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정의하게 됩니다. 같은 힘을 줘도 뭔가 다른 게 있잖아.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물리량인 2를 정의할 거예요. 1. 자, 일단요, 2를 정의하려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에너지란 물체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사실 이거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이해를 하려면은 한 고등학교 3학년 내지 아니면은 뭐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게 되면은 한 1시간 동안 에너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일단 에너지란 어떤 것이다? 물체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또다시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상당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 아까 똑같은 힘을 줄 수 있는 도비가 있었고, 그리고 서로 이동거리가 다른 일을 시켰죠. 도비 A에게는 3층까지, 도비 B에게는 똑같은 힘을 들고 659층까지 서로 다르단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물체 힘 F를 주었을 때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S만큼 이동하면 물체에 가해준 일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냐? W는 F 곱하기 S. 자, 그래 간단하죠? 힘과 그리고 그 힘을 주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를 그냥 곱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힘의 단위가 뭐냐면 뉴턴이고 이동거리의 단위가 미터죠. 그래서 뉴턴 미터. 이게 바로 1의 단위가 됩니다. 근데 이 1의 단위 맨날 뉴턴미터 이렇게 부르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주냐면 줄이라고 합니다. 줄. 그래서 1과 에너지는 사실 거의 동등합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물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에너지라고 하기 때문에 1의 단위나 에너지의 단위나 우리가 똑같이 줄이라고 사용합니다. 줄. 자,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볼 때요, 그냥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무조건 그게 1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1의 정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바로 어디냐면 이거야.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 우리가 이동거리로 취급합니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 취급해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박스가 하나 놓여있는데 박스에다가 내가 줄을 이렇게 매달고 줄을 이렇게 수평면과 어떤 각도 세타를 가지고 끌어갈 수 있어요. 질질질 끌고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 정도의 거리 S만큼을 내가 질질 끌고 갔어. 자, 그러면 이때도 내가 해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냐가 아니란 겁니다. 왜? 다시 한번 물체에 힘 F를 주었을 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잖아. 근데 이 힘은 지금 X축과 Y축 방향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X성분 Fx라고 나누고 그리고 Y성분 Fy라고 이렇게 둘 다 쪼개본다면 실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Fx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Fx와 그 다음 S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Fx가 대체 뭐냐? 자, 여기 여러분들 삼각함수 배웠죠? 삼각함수. 자, 얘들아 삼각함수 배웠니 얘들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정도는 알고 있지? 오케이,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자, 이 힘 F라고 하는 길이가 요건데 요 힘 F에서 이렇게 그림자를 정사형을 내린 거죠, 바닥에. 이렇게 바닥에 정사형을 내린 성분. 이게 바로 Fx고, 그건 뭐 얼마야? 힘의 이 사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쓰냐? W는 fs 코사인 세타라고 기억을 해두면은 매우 편해집니다. 오케이, 배웠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이란 뭐다? 물체에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s가 있을 때 그 둘을 서로 곱한 것이다. 그 둘을 서로 곱한 것이다. 그리고 단위는 뭐라고 산다? 줄이라고 한다. 그래서 1줄은 1N의 힘을 줘서 1m를 이동시켰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1줄입니다. 1줄.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할 때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봐봐. 물체에 힘을 주면서 이동거리를 이만큼 간 거야. 자, 그니까 이제 봐봐. 1이란 힘 곱하기 거리잖아. 힘 곱하기 거리니까 X축을 보고 우리가 거리라고 하고 Y축을 힘이라고 한다면, 자, 힘 fs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내가 1m, 0m 했을 때 힘 이 정도 줬고요. 1m 했을 때 힘 이 정도 줬고요. 2m 했을 때 힘 이 정도 줬고요. 3m 했을 때 힘 이렇게 줬어. 즉 힘의 크기를 내가 일정하게 줬다란 거야. 이때 내가 해준 일의 양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뭐야?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니까,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니까 바로 뭐가 돼?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fs 그래프가 나왔다. fs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 있는 힘이 하는 일이다. 힘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힘들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그래프, fs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바로 무엇이다? 그 힘이 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곱하기 힘과 이동거리 사이의 각도차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죠. 자, 내가요 물체에 일을 한 것 같은데 일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힘을 주어도 일이 0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일이 0이 되려면은, 자, 봐봐. W는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면 이거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죠. 힘이 0이거나, 혹은 이동거리가 0이거나, 혹은 각도가 얼마. 코사인 세타가 0이 나오려면 세타가 몇 도여야 돼? 세타가 몇 도여야 이게 0이 나오죠? 삼각함수. 코사인 세타가 0이 나오려면 각도는 몇 도? 90도입니다. 90도. 90도의 경우에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일이 0이라고 될 텐데, 자, 한번 케이스를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바로 첫 번째,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한 경우입니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한 경우. 어떤 케이스냐?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인공위성인데, 인공위성이 이렇게 날고 있단 말이야. 인공위성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mg가 이렇게 작용하겠죠. 근데 인공위성의 실제 이동 방향은 그 순간에 이 원의 접선 방향이죠. 이렇게 직각하죠. 이렇게 되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있어 없어? 이 경우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없다란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인공위성에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에게 일을 하지 않는다. 자, 다음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 뭐 하고 있냐면요, 할 일 없이 그냥 벽을 하루 종일 밀고 있어요. 벽을 그냥 죽어라 밀고 있는 거야. 벽. 자, 벽을 한번 밀어봐. 자, 학교 뭐 옆에 있는 건물벽 밀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건물벽을 부셔버리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나는 힘을 겁나게 아무리 세게 줘도 벽의 이동거리는 0이죠. 0. 따라서 이 경우에도 내가 한 일은 어떻다? 없다. 이 경우에도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인데, 이 불쌍한 강아지 보세요. 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쭉 나가고 있죠. 자, 어떤 케이스예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빙판을 미끄러지고 있는 강아지에게는 빙판은 마찰력이 없잖아. 매우 미끄럽잖아.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 그래서 아직까지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쭉 하고 미끄러진 거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런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힘은 작용하지 않았죠. 이 물체에 작용한, 이 강아지에게 작용한 힘이 없기 때문에 F가 0,
따라서 이동거리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한일은 얼마다? 0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이란 대체 어떤 것이다. 그리고 1이 도대체 어떤 경우에 0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바로 뭐냐면, 쌤, 좋아요. 그래, 1이라고 하는 게 힘이랑 이동거리를 곱했다고 하는 그런 양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물체가 1을 받으면 대체 뭐가 바뀌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란 거 알겠죠? 1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물체가 1을 받았어. 1을 받았으면은 이게 유용한 개념이려면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 그 바뀌는 걸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물체가 1을 받았을 때 무슨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벌써 보이면 안 되죠? 자, 한번 그림을 짤막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질량 M인 물체에다가 힘 F를 줘가지고요.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거리 S만큼 이렇게 움직였어. 자, 이 경우에 내가 물체에 준 1은 얼마냐? W는 당연하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 물체가 힘 F를 질량 M에게 줬으니 이 물체에게 뭐가 생길 거냐면 가속도 A가 생길 거잖아. 그래서 F 이퀄 M, A, S가 됩니다. AS.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물체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그러면 이 물체가 처음 속도가 V1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 물체는 이렇게 속도가 커지게 돼요. 자,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공식을 하나 배웠던 거 기억나니? 등가속도 운동 공식 기억나요? 뭐 있었냐? V는 AT 플러스 V0라고 하는 식이 있었고, S는 2분의 1 AT제곱 플러스 V0T 플러스 S0라는 식이 있었고, 그 다음 여기서 시간 T를 소거했을 때 EAS는 V 나중 빼기 V 처음이라고 하는 요런 식이 하나 있었죠. 자, 이 식을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앞에 보니까 AS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썼던 요 식에도 보니까 AS가 있네요. 어라? 잠깐만, AS가 지금 뭐야? 서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AS는 2분의 1 해서 괄호 열고 V2 제곱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V1 처음 속도의 제곱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분의 1 M V2 제곱 빼기 V1의 제곱은 2분의 1 M V2 제곱 빼기 2분의 1 M V1의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고 이 말뜻을 해석해 봅시다. 간만에 우리 다시 한번 또 백지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공식을 중학교 때부터 아마 배워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계속해서 써왔을 거야. 그렇죠? 근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그때 한번 수업 시간에 한 번쯤 질문 던진 적이 있을 텐데, 왜 운동 에너지가 하필이면 2분의 1 mv 제곱이냐, 3분의 1 mv 제곱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3분의 1 mv 제곱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걸 몰라요. 우리 머릿속에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공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슨 일이 생겼냐?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이동거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즉 내가 물체에 뭐를 했냐? 일을 했죠. 물체에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물체에 에너지를 줬잖아. 내가 물체에 에너지를 준 거죠. 그쵸? 자, 근데 물체에 일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자, 이 정체 모를 식의 형태를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의 제곱입니다. 자, 처음 속도보다 나중 속도가 더 커졌겠죠. 그쵸? 이거 지금 1이잖아요. 1. 1이고 1은 또다시 아까 에너지랑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물체에 일을 하면은 뭐가 바뀌냐? 물체가 갖고 있는 어떤 뭔가가 바뀐다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이거를 보고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 거냐? 보니까 물체의 질량은 안 변하잖아. 그렇다면 이거는 물체의 빠르기와 관계된 어떤 에너지를 표현하는 값일 텐데, 이건 물체의 빠르기와 관계된 어떤 에너지입니다.
물체의 빠르기와 관계된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당연하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사실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유도되고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바로 뭐 했을 때? 내가 물체 2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봐봐. 이거는 나중 운동 에너지죠. 이건 처음 운동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EKF 빼기 EKI. 참고로 K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카이네틱 혹은 키네틱이라고 하는데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운동. 그래서 운동 에너지, 나중에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다. 자,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을 우리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정의했잖아.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이게 바로 뭐야? 우리 물리적으로 배운 게 뭐죠? 델타 EK. 자, 그러면 이 복잡한 식을 있잖아. 처음과 끝만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식인데. 처음 내가 물체 2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 무슨 결과가 나타나?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외 없어요. 내가 물체에 2를 해주면 물체는 반드시 뭐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 다시 한번, 물체에 2를 해주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많은 친구들이 이 문장에 그리고 이 간결한 이 한 줄의 중요성을 매우 많이 놓치고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정리입니다. 물체에 2를 해주면은 물체에 뭐가 생긴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란 2분의 1 mv 제곱의 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체가 2를 받으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이 정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1 운동 에너지 정리. 이거는 거의 F는 MA급으로 F는 MA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했었잖아. 힘이란 뭐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우리 달달달 이제 머릿속에 강제 세뇌 당했죠. 마찬가지로 1 운동 에너지 정리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세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체가 1을 받으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 무조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생겨. 무조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한번 증명해 볼까요? 자, 봐봐. 여기에 지금 여기 삼다수병이 하나 있잖아. 얘한테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중력. 그래서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점점 빨라져. 중력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2를 받아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됐나?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운동 에너지 정리. 자,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되게 어렵게 풀었던 것도 쉽게 풀 수가 있어. 우리가 아직까지 어렵게 풀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죠. 자, 10m 높이에 있는 어떤 질량 1kg짜리 물체를 가만히 정지 상태에서 놔뒀어. 그랬더니 바닥에 떨어질 때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물체가 받는 힘은 F는 mg다. 이게 질량 m에게 가속도 a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가속도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0m/s 제곱이다. 따라서 물체의 속도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t,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플러스 빵이고, 그러면 s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t 제곱 플러스 빵 곱하기 t, 그리고 맨 처음에 바닥에서 10m 지점에 있으니까 플러스 10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에다가 10을 대입해서 여기서 시간 t를 구하고, 시간 t를 구하면 바로 뭐가 되냐? 여기 바닥에 닿기 직전의 시간이 나오겠죠? 그 바닥에 닿기 직전의 시간을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바로 무엇이다?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복잡하잖아. 그런데 자, 봐봐.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르면요, 이렇게 그냥 한 방에 풀 수 있습니다. 질량 m인 물체가 지금 중력을 받잖아요. mg라고. 그래서 높이는 h, 10m라고 받았습니다. m 1kg고요. 자, 그러면 봐봐. 처음에 정지였잖아. 그러니까 물체가 받은 일은 얼마냐면 mg라고 하는 중력에다가 그 다음 이동거리 h. 이거 얼마예요? 1 곱하기 10 곱하기 그 다음 10이죠.
는 이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나중 속도의 제곱, 그리고 처음 속도가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과 얼마 나와? 100은 2분의 V제곱. 따라서 V제곱은 200이니까 이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얼마다? 루트 200m/s이다 라고 대단히 쉽게 풀 수 있잖아. 아까랑 풀이 과정의 길이가 다르죠. 아까랑 풀이 과정의 길이가 다릅니다. 아까는 시간 t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 고생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1 운동에너지 정리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매우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 문제를 풀 때 아까 말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나는 힘으로 푸는 방법, 하나는 에너지로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힘으로 푸는 방법이 사실 보통은 복잡합니다. 에너지로 푸는 방법이 사실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근데 물리 문제를 풀 때는 사실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두 가지 관점으로 동시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쌤은 에너지로 푸는 걸 선호합니다. 왜? 이게 훨씬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1 운동에너지 정리 머릿속에 익히셨을 거예요. 1 운동에너지 정리란 물체가 R자리를 받으면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케이. 자, 운동에너지도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의 형태다. 1 운동에너지 정리에서 유도되는 꼴이란 것도 여러분들이 익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뭔가 조금 수상적인 걸 하나 느껴볼까요? 하나? 자,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 자, 그리고요 1m/s의 빠르기로, 자, 지금 이 점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둘게. 자, 봐봐. 자, 핸드폰이 지금 펜 어디 갔어? 하고 요즘. 자,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어이씨. 야, 쌤이 안 보이는데. 자, 요 선 그었죠, 선. 자, 핸드폰을요 쌤이 초속 1m/s의 빠르기로 이렇게 천천히 첫 번째 선 그린 점과 두 번째 그린 점 사이를 이렇게 천천히 통과할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한 3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통과했습니다. 자, 이때도 1 운동에너지 정리가 적용되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쌤은 이 핸드폰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 핸드폰에 힘을 줬을까? 아니면 안 줬을까? 바로 줬겠죠. 핸드폰에 힘을 줬어.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 첫 번째 선 그은 데를 지날 때랑 두 번째 선 그은 데 지날 때랑 이 핸드폰의 속도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이거 뭔가 문제가 있죠. 물체에 내가 지금 힘을 줘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체의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엥? 쌤, 지금 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한 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자,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힘을 줬고 이동거리 있고 그러나 운동에너지 변화가 없다. 자, 증거를 했나? 숨었나? 그건 아닙니다. 자, 바로 어떻게 된 거였냐면요, 사실 나 혼자 힘을 준 게 아니란 거야. 나 혼자 힘을 준 게 아니란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핸드폰이 이렇게 있잖아. 핸드폰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F 나라고 하는 힘을 줬죠. 근데 생각해봐. F 나라고 하는 힘을 줬지만 만약에 F 나라고 하는 힘만 받았다면 F 나가 질량 M에게 가속도 A를 줍니다 해서 가속도 A가 생기니까 속도가 늘어났을 거잖아. 근데 속도가 안 늘어나고 1m/s로 쭉쭉쭉쭉 계속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소리? 아,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중력이 있다. 중력. 그래서 1 운동에너지 정리를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1 운동에너지 정리에서 말하는 1은 봐봐. 지금 이 핸드폰에게는 내가 쌤이 준 힘도 있었고 중력도 있었잖아. 근데 쌤이 준 힘에 대한 일만으로 그걸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물체에 작용한 중력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체에 작용한 중력까지 같이 고려해야 돼. 즉 바로 무슨 소리냐? 내가 하는 일도 있고 중력이 하는 일도 있어. 고로 R자 1은 얼마였어? 어떻게 돼? 생각해봐. 자, 나는 이렇게 힘을 줬고요. F나 중력은 반대잖아. 중력. 따라서 이렇게 S만큼 이동했다면 힘의 방향과 내가 준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은 같아요. 하지만 중력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은 서로 반대죠. 따라서 이거는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그래서 쌤
제로가 된 겁니다. 즉 물체에 준 알짜 1이 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 운동에너지 정리를 쓰실 때 반드시 주의할 점 바로 무엇이다?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에 의한 1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1 운동에너지 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물체에 내가 준 알짜 힘, 물체에 준 알짜 힘이 한 1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쌤요, 근데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내가 일을 했잖아요. 나 일 했잖아. 자, 노트북 박스 들고 659층까지 옮겼잖아. 겁나 힘들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는 일을 했어. 중력도 일을 하긴 했겠지만, 근데 내가 한 일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뭔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정말 좀 슬픈 일이잖아. 내가 한 일은 대체 어디 간 거야? 659층까지 끌어올릴 때 내가 한 일은 대체 어디로 간 거냔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화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화분. 자,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데 보시면요, 이런 화분들이 이렇게 난간에 되게 위태롭게 걸쳐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이게 왜 위험해 보이냐? 이게 왜 위험해 보일까? 자, 요것 때문인데요. 이거 왜 이래 그림이? 좀 이상하네. 자, 바로 뭐냐면요, 내가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저 아파트 난관에 이 화분이 있잖아. 만약에 이 아파트가 한 저기 25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5층. 자, 25층에 이 화분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 난간이 뭔가 좀 되게 위태로워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안함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이 경우에 니들이 불안함을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엄청나게 느끼겠죠. 여기 아래 함부로 가지 못할 거야. 왜? 잠시 후에 이 화분이 나에게 뭔가 나의 머리의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잖아. 나의 머리 모양이나 뭐 운동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직감하죠. 그런데 자, 똑같은 화분이 25층에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5층 바로 이 화분 바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계단이 있어가지고 여기 어떤 난관이 있어 이렇게 딱 서 있다 한번 해봅시다. 바로 화분 바로 아래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딱 맞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화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까지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잠깐만 내가 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화분인데도 여전히 25층에 있는 화분이란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화분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치?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화분에 대해서 내가 공포심을 느끼는 거는 화분과 나사의 상대적인 높이 차에 대해서 이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대체 저 화분 25층까지, 대체 저 화분 659층까지 갖다 놓은 사람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힘이 들었겠죠. 화분을 저기까지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분을 저 높이까지 갖다 놓는 게 공짜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화분을 여기까지 갖다 놓는데 누군가는 일을 했어야 될 거야. 불쌍한 도비가 일을 했겠죠. 반드시 어떤 물체에 힘을 주는 나가 있고 그 나에 의해서 일을 받아서 저기까지 갔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 내가 꼭 그 일을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일을 했냐면, 이 화분은 항상 중력을 받잖아. 이 중력의 크기에 같고, 중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F 나라고 하는 힘을 주면서, 즉 중력에 대해서 힘을 주면서 화분에 내가 일을 해줬어. 그게 바로 뭐냐면 F나 곱하기 이 사이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H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한 일 FW 나겠죠. 이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는 걸 알 수가 있냐? 자, 여기 다시 이렇게 화분 높이까지 갖다 놓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 화분을 봅니다. 무섭겠죠. 왜? 이 화분이 만약 떨어진다면 나의 머리통을 강타했을 때 나의 머리통의 모양이나 운동상태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머리의 모양이나 운동상태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힘을 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내 머리에 일을 할 수 있겠죠. 즉 무슨 소리냐? 내가 한 일은 손실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손실되는 게 아니고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위치에 바로 저장이 된다는 거지. 위치.
어떤 이 위치라고 하는 것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현재 위치와 아까 말했죠. 저기 25층 차이와 그리고 한 1cm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이 물체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그 절대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물체가 잠시 후에 언젠가 움직여서 나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얼마나 거리 차이가 나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간단합니다.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그래서 뭐냐? 화분을 여기까지 갖다 놓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에요. 화분을 갖다 놓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야. 누가 한 일? 내가 한 일. 너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야. 중력이 한 일? 아니야. 내가 한 일이야. 화분을 여기까지 갖다 놓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야. 그러면 F나 곱하기 H인데 자, F나랑 크기가 같은 게 뭐냐면 바로 뭐야? 이렇게 갖다 놓을 때 나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지. 그래서 F나랑 중력은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 F나가 mg이기 때문에 mgh.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높이입니다.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높이. 그래서 mgh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mgh, 이 P는 mgh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합시다. 화분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있다면 물체의 상대적인 위치 차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그쵸? 화분과 나의 머리통 사이의 높이 차이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나의 머리통이 좀 걱정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의 크기는 중력에 대해서 누가 해준 일? 내가 해준 일과 같다. 내가 해준 일입니다. 근데 이 mg가 F나라고 하는 거에 되게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는 힘의 크기가 mg니까 mgh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중력 곱하기 거리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소리야. 중력 곱하기 거리가 아니고 내가 준 힘 곱하기 거리야. 이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 항상 내가 한 일이 바로 뭐다?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저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몇 가지 예시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자, 기억해 두세요. 포텐셜 에너지는 내가 한 일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내가 한 일. 자,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또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이 뭐냐면 잠재적이란 뜻이에요. 잠재적. 뭔 소리? 화분이 내 머리통 위에 있으면 잠재적으로 나의 머리통에 뭔가 일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어 라는 뜻에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근데요, 이 위치 에너지는 아까도 봤지만 상당히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화분이라도 만약 내 머리통과 1cm 차이라면 안심이 되지만 같은 화분이라도 나의 머리통과 1m 정도 차이가 나면 슬슬 불안하잖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보통 지표면을 원점으로 삼잖아. 지표면을 원점으로 삼아. 그러면 자, 1m 높이가 있어. 1m 높이. 그럼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는 질량 1kg 해볼까요? 그러면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질량 1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높이 1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체랑 한 1m보다 더 높은 데 있어. 여러분들이 뭐 위에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죠? 질량 1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여러분들이 기준면보다 더 아래쪽에 있지. 그러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0. 10줄. 마이너스 10줄. 자, 물체 위치는 변한 적이 없어요. 물체 위치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면이라고 하는 게 뭐야? 기준면은 바로 나의 머리통의 위치지. 나의 머리통의 위치. 나의 머리통의 위치에 따라서 이 녀석은 나한테 이만큼의 위험도를 가져. 근데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면 뭐야? 내 머리통한테 오히려 뭔 소리? 화분이 이제 나를 걱정해야 된다는 소리지. 화분의 입장에서 저놈이 나한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건 나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러니까 잡으면 돼요. 나는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잖아. 기준면은 여러분들이 편한 곳으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역학적 에너지가 그럼 보존되는 과정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 거의 내내 무슨 이야기만 했냐면 1 운동 에너지 정리, 그 다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면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매일매일 써오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그냥 공짜야. 새롭게 배울 필요가 없고 그냥 공짜가 됩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역학적 에너지, 메카니컬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라고 합니다. 아마 중학교 때 배웠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사실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 중력만 받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물체가 여기 위에서 좀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높이가 h2인 점을 지날 때 물체 속도가 v2야. 그리고 물체가 조금 더 떨어져서 이 바닥 기준면 기준으로 높이가 h1인 곳을 지날 때 이 물체 속도가 v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물체는 중력을 받고 떨어지고 있잖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 h2, 요 1번 점에서 2번 점이죠. 2번 점에서 1번 점까지 오는 동안 중력이 해준 일은 얼마지? W는 중력 mg 곱하기 얼마나 일을 했나요? h2 빼기 h1만큼의 일을 했죠.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자, 근데 1 운동 에너지의 정리에 따라서 이 결과 뭐의 변화가 생긴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첨자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그냥 이항시켜서 정리할 거예요. 1번 왼쪽으로 보내고 2번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mg h1은 잠깐만, 뭐가 좀 잘못됐는데? 잠깐만, h1에서 h2를 빼야 되겠구나. 얘들아, 쌤 미안해, 여기 하나 실수했어요. 다시 쓸게요. h1에서 h2를 빼줬다고 해야 되나? 이거 잠깐 조금 고민되네. 쌤 좌표계를 좀 이상하게 잡았구나. 이렇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아래서 던졌다고 하죠. 좌표계를 뒤집으니까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헷갈릴 것 같아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아래서 집어 던져서 h1인 곳을 지날 때 속도 v1으로 지나간다고 가정하고 h2인 곳을 지날 때 이렇게 v2로 위로 올라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중력이 물체 해준 일은 mg 곱하기, 자, 어떻게 되나요? h2 빼기 h1인 것 같은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이동방향은 윗방향이었잖아. 그러니까 중력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 반대지.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고요. 그 다음 이거는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같으니까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1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샥샥샥샥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무슨 일이 생겨? 이거 이항하고, 그 다음 이거 플러스 mgh1 이항하고, h2를 이항해야겠구나. 두 번을. 자, 이항해보면 다음과 같죠? 2분의 1 mv1 제곱, 그 다음 플러스 mgh1 이퀄 2분의 1 mv2 제곱, 그 다음 플러스 mgh2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내가 1번 점하고 2번 점의 높이가 얼마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이게 뭔 소리냐면 h1과 h2 높이를 1m, 10m 아무데나 다 잡아도 된다는 거야. 임의의 두 위치에 대해서 운동에너지와 그 순간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더한 놈, 그 순간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더한 놈, 그 놈을 보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놈의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항상 어떻다? 서로 같다. 항상 서로 같으니까 이놈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 된다? 보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1 운동 에너지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훨씬 좋은 정리예요. 상위 호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상위 호환 법칙이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좀 넘어가 볼까? 자, 지금 상당히 조금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이거 수능에서 3점짜리 문제인데, 자, 이거 기억 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자, 일단 문제 한번 보시죠.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와 B를 C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빗면의 점 요 P에
A를 가만히 놨습니다. 자, 정지 상태에서 그럼 이놈이 줄줄줄줄 끌려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했고 A가 점 Q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이 점 통과했다는 소리죠. 자, 이때 옳은 거 한번 다 골라보세요. 자, 기억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이거 되게 어려워, 이거. 자, 한번 볼까요?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A에 해준 일과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B에 해준 일은 서로 같다. 와, 잠깐만. 여기 지금 각도도 안 나왔고요. 여기 힘이 지금 뭐 몇 뉴턴이다. 질량이 얼마다.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근데 대체 여기서 힘이 한 2를 구하래. 힘이 있고 그 다음 이동거리가 있어야 그 다음 2를 구할 것 같은데 이거 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는 소리지.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봐.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A에 해준 일이야. 그러면 봐봐. R자 힘이 해준 일. 잠깐만. 1 운동에너지 정리. 한번 대입해 볼까요? 라고 한다면 뭔 소리냐? W는 처음에 정지했고 이 순간에 물체 속도 V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물체에 해준 R자 힘이 해준 일은 W는 그냥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잖아.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그쵸? 이게 WA야. 자, 그리고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B에 해준 일. 자, 이건 WB죠. 이것도 여전히 우리가 계산할 방법은 없어. 하지만 1 운동에너지 정리에 따라서 WB는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란 거죠. 자, 근데 생각해봐. 이놈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A가 속도 V로 움직인다면 이 순간 B도 속도 V로 움직일 거고 질량 M 서로 같죠. 그럼 무슨 소리야? 이 녀석도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체에 대한 일의 값을 계산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R자 힘이 도대체 몇 뉴턴이 작용하는지 난 전혀 알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자 힘이 각각 A와 B에 해준 일의 양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리 문제 풀 때 이런 기니디에서 계산 문제는 차라리 쉬운 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개념을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근데 상당수 이런 개념 물어보는 문제들이 1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거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이거 모르면 이거 못 풀지. 이거 힘도 모르겠고 이동거리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대부분 그냥 찍겠죠. 대충 느낌 있으니까. 이거 찍어도 될까? 근데 그냥 그렇게 찍어서 맞출 문제가 아니고 뭐다? 정확하게 물체 해준 일이 바로 뭐다?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결국 운동에너지는 같잖아. 그럼 같은 거겠지.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그 다음 거 니은도 한번 풀어볼까요? 니은.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이거 좀 고민됩니다. 왜? 우리가 물체를 놓고 가만히 내비두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 니은 같은 놈은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냐고 물어보고 있어. 이거 중력 받으니까 뭐 보존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딱 머릿속이 지금, 이거 뭐 어떻게 알아? 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어떤 경우에 성립한다고 했냐면 물체에 중력만 작용하고 있으면 성립한다고 했어. 이게 아까 1 운동에너지 정리에서 하위호환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역학적 에너지란 중력만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자, 근데 지금 이 케이스 한번 볼게요. 지금 A랑 B랑 C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A에는 중력 외에도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냐면 C이 잡아 끄는 힘,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 이 C이 A를 잡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 외에 추가적인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힘이 지금 이 물체에게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지금 1 운동의 정리에 따라서 원래 중력만이 작용하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을 터이지만 장력이 추가적으로 일을 해줬잖아. 추가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더 변화시켜줬잖아. 고로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어떨 것이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한다는 소리입니다.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오호,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디귿도 한번 해결해 봅시다. 디귿.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의 합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와, 이거 되게 어렵잖아. 대체 이런 거 어떻게 찾아? 자, 천천히 해봅시다.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의 합입니다. 자, 이거 뭔 소리냐면요. 그냥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를 한 덩어리로 한번 놓고 봐봐. 그러면 A랑 B랑 한 세트는 이제 한 세트라고 한다면 서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한 장력은 내력이잖아. 내력. 이너포스잖아. 고로 이제 얘는 외력이 아니야. 그럼 이 개에게 작용하는 물체는 이 작용한 힘은 사실상 중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A와 B의 그러니까 이거 한 덩어리를 이제 C라고 할까? 그럼 이 한 덩어리 C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잖아. 그럼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어디서 왔겠어? 그거 공짜로 얻었을까? 아니죠. 바로 뭐다? A와 B, 이 C라고 하는 물체가 통째로 내려오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생긴 거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죠. 얘는 보니까 온리 B예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A랑 B가 먹는데 B만 감소했나? 아니잖아. A도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이렇게 내려왔잖아. 이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얘도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 A와 B 합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면 맞을 뻔했지만 지금 B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틀리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개념적인 형태의 문제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대체 이건 계산도 못하고 그냥 순수하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막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일과 에너지 관련된 문제에서 제일 좋은 거 바로 뭐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오늘 꼭 기억하라. 그리고 여기서 중력만 작용하면 그때 뭐가 성립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건 니들 중학교 때부터 맨날 들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물리 1을 본격적으로 배웠으니까 그것보다 상위 호환 법칙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 어떤 경우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할까?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까? 혹은 적용하면 안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오늘 더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이런 답이 나오는가,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일 운동의 정리를 얼마나 이해했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판별 시기입니다. 한번 꼭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현재 시간 5시 3분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 다음 시간에 보여주죠 뭐. 자, 오늘 수업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용수철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요거 나머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빠이빠이.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보자.